안녕하세요. 저는 44, 인천에 사는 주부이자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우리 집은 운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남편과 중학생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작은 집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커튼을 끊임없는 한숨처럼 가늘게 흔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부엌에 서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적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근처 벽은 축축하게 얼룩져 있고 그릇장을 열 때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기세, 가스비, 아이의 수학 학원비 고지서가 쌓여 있습니다. 고지서 더미 옆으로 집 열쇠를 내려놓자 달칵하는 작은 소리가 꼭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스웨터는 여러 해를 함께한 옷입니다. 어깨는 늘어지고 해졌으며 소매단에는 서툰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스웨터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저 낡고 성실하며 굳이 주목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꼭 저 자신 같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하자. 홍대역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시간 되는 사람 다 와. 메시지 아래에는 노란 조명 아래 찍힌 케이크 사진과 함께 친구들의 붉은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랜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깔깔거리던 진이의 웃음소리, 하굣길에 다 같이 김밥을 나눠 먹던 오후들, 그들 중 누구도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무슨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일? 가족? 아니면 그냥 날씨 이야기?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딸아이가 부엌으로 고개를 쏙 내밀며 물었습니다. 머리를 높게 묶은 아이의 뺨은 달려서 온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랑 김치, 그리고 계란찜도 할 거야. 아이는 계란찜이란 말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동그란 빨간 점수가 매겨진 시험지 뭉치를 꺼냈을 때 저는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아주 작고 조용하게 바로 여기 흠집난 우리 집 식탁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추위에 재채기를 하며 집으로 들어선 남편은 식탁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싸게 좀 사왔어. 김치 좀 담가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수천 번은 그랬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의자를 빼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시끄럽지도 눈부시지도 않게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와 항구를 드나드는 화물차 소리가 익숙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작년 동창회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들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입력창을 눌렀다가 다시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빠서도 길이 멀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스웨터와 된장찌개 냄새 배인 소소한 이야기들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 휴대폰을 끄려던 순간 화면에 개인 메시지 하나가 더 떴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꼭 와. 보고 싶다 친구야. 발신인은 진희, 제 학창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걸린 스웨터를 보며 바느질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미세한 감정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 그 만남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카페의 불빛은 분명 환하게 빛나며 내 스웨터 어깨에 달아빠진 모든 실오라기들과 내 마음의 미세한 균열까지도 남김없이 비추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아직 희미한 푸른빛이었고 기와지붕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깨기 전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불을 켜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값싼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꺼냈습니다. 좁은 부엌에 울려 퍼지는 주전자 물 끓는 쉭쉭 소리는
지난 수년간 변함없는 일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지서, 뭉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치솟은 가스비,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올해 들어 늘어난 전기세, 그리고 아이가 그토록 졸라대던 미술 학원비까지 저는 고지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술 학원을 끊으면 아이가 슬퍼하겠지. 하지만 계속 보내면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한숨을 쉬며 고지서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마치 제 무력함까지 함께 넣어버리는 것처럼. 낡은 스웨터를 다시 입고 얇은 외투를 걸친 뒤 아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다른 주부들이 갓 들어온 배추를 사려고 앞다투며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 몇 개와 두부 조금, 그리고 파 한 단만 샀습니다. 계산을 할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 속에서 구겨진 잔돈을 꺼내 지불했습니다. 아이 학원비로 남겨둬야 할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아이가 식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아이 옆에는 뭉툭해진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새 원피스 사? TV에 나오는 아줌마들은 예쁜 옷 많이 입던데. 그 천진한 질문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입는 옷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은 무심코 스웨터 어깨를 만졌고 울퉁불퉁한 바느질 자국의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에는 온 가족이 김치와 된장찌개, 계란찜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가 승진해서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 스치는 서글픔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끼자 재빨리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못 본 척 아이에게 계란찜을 한 숟갈 더 떠주었습니다. 오후에 빨래를 하다가 낡은 가방에 어깨끈이 닳아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늘과 실을 가져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천을 찌르는 바늘 끝에 손가락이 따끔거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와 진이는 명동의 옷가게에 들러 화려한 원피스들을 함께 입어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멋지게 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절의 약속은 이제 이 가방에 끊어진 실밥 속에나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저는 홀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막차버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들 약속 장소가 예쁘다느니, 음식이 맛있다느니,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새로 산 원피스 사진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데 화려하게 꾸미고 가야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만약 간다면 이 스웨터 때문에 창피하지는 않을까?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천장에 떠있는 잿빛 구름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우는 아직 저 앞에서 제가 피할 수 없는 그 만남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괜찮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깨가 해진 스웨터에 색이 약간 바랜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검은 실로 막 꿰맨 낡은 가방.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적어도 웃을 수는 있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인 뒤 심호흡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홍대 카페에 도착하자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예쁘게 화장하고 새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휴대폰을 들어 인증샷을 찍었고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서자 공간 전체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진이었습니다. 제 학창시절 가장 친한 친구. 그녀는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붉은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는 샤넬백을 걸쳤으며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였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저를 발견하고는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그냥 뭐. 똑같지.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 내내 진이는 쉴 새 없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새 SUV 뽑았잖아. 그래서 지난주엔 온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 다녀왔어. 아, 딸은 미국 유학 준비 중이고 정신없지만 사는 게 즐거워. 모두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앞에 놓인 라테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거칠어진 손마디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들어온 낡은 스웨터 어깨를 황급히 스카프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흘끗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는 종업원의 눈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은 어디 다녀? 저는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 회사 그대로 다니고 뭐 평범하게 지내. 제 목소리는 활기찬 웃음소리들 사이에 묻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이직 한번 해보지 그래? 요즘 기회 많잖아. 우리 남편처럼 말이야. 계속 승진하잖아. 그것도 내가 사람 잘 고른 덕분이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제 가슴은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속으로 삼킬 뿐이었습니다. 모임 내내 저는 환하게 빛나는 방 안에 희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진이의 자랑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짝이는 보석이라면 저는 낡은 스웨터 하나로 겨우 몸을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존심의 파편들이 소리 없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스카프로 어깨를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의 허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이번에는 그 불빛이 제가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인가요?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잘못 선택한 걸까?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신발을 질척이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으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온 걸까? 다른 사람들을 빛내주는 배경이 되려고? 돌을 깐 보도를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길가의 패션 매장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스웨터 어깨, 꿰맨 자국이 있는 가방을 든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방금 지나쳐간 지니의 붉은 원피스 자락도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찬란하고 당당하게. 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바람만 불어도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찌개를 데우고 있었고 딸아이는 식탁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95점 맞았어요. 아이가 신이 나서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를 꼭 안아주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왔어? 재미있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그랬어. 하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식탁에 국물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뜨거운 국물이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행주를 가져와 닦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서투름이 제 초라한 인생 전체를 드러내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의자에 걸린 스웨터를 비췄습니다. 저는 스웨터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달아빠진 실밥 하나하나가
제 몸에 새겨진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스웨터를 흠뻑 적셨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너무 한심해. 내 인생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지니의 웃음소리가 사진 속 플래시 불빛과 함께 머릿속에서 울려 퍼져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가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등감에 잠식되어 어둠 속에 웅크린 세상에 설 자리 하나 없는 그림자처럼. 동창회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추운 아침,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늘 그렇듯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예기치 않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조명도 거만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유명 투자회사 대표,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받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싱크대로 떨어지며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작아지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비난의 중심에 서서 카메라 렌즈의 모든 발걸음을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다가 작은 골목 끝에서 우연히 지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가는 퀭했습니다. 붉은 원피스도 샤넬 백도 자신감 넘치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알아볼까 두려운 듯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니도 고개를 들어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동창회 날의 거만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스쳐 지나간 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반짝이는 불빛 뒤에는 낭떠러지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위태로운 발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자랑과 화려함은 결국 진실을 감추기 위한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남편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상에는 구운 생선과 김치찌개, 나물 반찬이 전부인 지극히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딸의 목소리,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는 남편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붉은 원피스만 쳐다보느라 제 집안에 있는 작지만 진실하고 단단한 불빛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열등감은 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위축된 시선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드럽지만 강한 생각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내 행복은 처음부터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아주 조금씩. 어느 아침 옷을 개다가 낡은 스웨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못생기고 낡았어라고 중얼거리는 대신 저는 부드럽게 주름을 펴고 단정하게 접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옷이 저를 따뜻하게 지켜주었고 힘든 날들을 함께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겨울을 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옷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맞는 것들을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멀쩡한 옷 몇 벌을 골라 깨끗이 빨아 가지런히 걸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거울을 보고 편안하게 웃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옅게 립스틱을 바른 저를 보고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싶어서.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옷차림을 본 딸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저는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천진한 웃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상쾌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세련됐고 누군가는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은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국 누구나 자신만의 소박한 기쁨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울어진 오후의 햇살이 작은 부엌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낡은 스웨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 더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얼마나 약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금씩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기억의 한 조각과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억지로 꾸미거나 감추지 않는 진짜 미소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이 소박한 제 삶 속에서 평온한 기댈 곳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빛은 때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반면 내 집, 내 밥상, 내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 있는 작은 등불은 몇 배는 더 끈질기고 따뜻하다는 것을. 저는 한때 명품 원피스 때문에, 자랑 섞인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 가치는 달아빠진 스웨터나 낡은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족에게 주는 사랑과 제 자신의 진실함 속에 있다는 것을. 행복이란 결국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비싼 옷은 찢어질 수 있고 화려함은 무너질 수 있지만 마음속의 미소와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당신도 누군가 앞에서 위축되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제 이야기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